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를 사기 좀 편안해졌나? 이런 것들 살펴볼 예정인데요. 할부, 리스, 렌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사실은 대부분이지. 아니 자동차를 어떻게 현금 박치기로 삽니까? 현금 박치기로 샀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 다 차가 있는데 현금 박치기로 산 사람이 한 명 있나? 거의 다 리스, 렌트, 할부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면 자동차 살 때 당연히 좋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어휴 땡큐죠, 땡큐. 그런데 이게 정말 좋기만 할까? 혹시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차가 덜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럼에도 당장 할부율이 낮아지면 일단은 뭐 만족스럽지 않을까? 대체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진다는 건지 오늘은 이런 것들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셨죠. 0.25포인트 인하한다 해서 연 3%로 낮아졌습니다.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 그래도 좀 경기가 살아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런 긍정적인 얘기 말고 반대로 경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경기 망가진다는 측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율 방어의 어려움, 요거를 들더라고요. 지금 달러보다 원화 이자가 낮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 꿔다가 미국의 통장에다 넣어만 놔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일본 엔화 이자가 0%였던 적이 꽤 있었죠. 최근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1% 미만의 아주 낮은 이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일본 어떻게 합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본 돈을 꺼내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엔화는 어차피 공짜로 받아왔으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을 그냥 막 사면 남는 거예요. 무조건 이득. 그리고 해외에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니까 0% 이자 받아서 한국에 3% 이자만 받으면 3% 그냥 먹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원이 달러보다 이자가 낮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원은 왜 안 되겠어? 원도 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원캐리라고 해서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돈 받아다가 해외로 내보내면 그럼 무조건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달러를 사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환율도 오른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환율 어떻게 됩니까? 1,400원대 깨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는데 지금 발표 직후에 1,400원 그냥 넘어갔습니다. 계속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니 1,400원 넘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달러가 1,400원 넘은 것은 사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거에 딱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IMF 때, 그리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때 또 한 번. 아이 그럴 수밖에 없지. 빚을 몇 번이나 지고서 자칫하면 나라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 나왔었을 텐데 그때 그럴만했지. 그리고 2008년에도 그럴만했죠. 그런데 2022년에 갑자기 넘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또 넘었어. 이번에 2년 만에 다시 넘은 거예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IMF 때나 뭐 2008년이나 이럴 때는 그냥 사건 한번 콕 찍고 내려온 느낌인데 2022년에 넘고 지금 또 넘고 올해만 두 번째 넘었습니다. 이제는 1,400원이 그냥 꾸준한 느낌, 당연한 어떤 베이스라인 같은 게 되고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듯이 다지면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갔다가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 계속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달러가 아무리 올라가도 예전 같으면 이거 외환 트레이더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외환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러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토스에다가 외환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만들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원으로 바꿀래요? 그럼 딱 바뀌죠. 달러로 바꿀래요? 하면 딱 바뀝니다. 뭐 수수료도 없어. 그리고 요즘 어지간한 분들 테슬라 주식, 엔비디아 주식 하나씩 다 하셨죠. 그거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 때도 그냥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겠습니까? 네 하면 그냥 딱 사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서 먹고 달러가 올라가서 또 먹어.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제는 달러가 그냥 먼 세상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제2의 원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 우리가 외화예금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국내 외화예금 지금 얼마입니까?
1000억 달러를 넘었죠. 1000억 달러 넘은 지 꽤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외화예금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개인만은 아니고 국내 기업과 개인을 합친 숫자지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원화 금리를 낮춘다니까. 달러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원화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너무 오르고 국내 투자 심리 위축되고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국내 경기가 망가질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계신 거죠. 금리를 낮춰서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러면서, 심지어 얼마 전에 터키 대통령, 터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경제를 박살낸 대통령. 누구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금리와 관련된 게 가장 큰 잘못된 주장이었죠. 너무 명확하게 이상했거든. 흔히 에르도안을 얘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확하게 금리는 경제의 적이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거고 금리를 낮추는 것만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너무나 자기 주장이 옳고 닿았어. 경제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닌데요, 금리 올려야 되는데요 하면 바로 해고. 이 나라에도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들이 있는데 수장들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금리를 무조건 낮추는 방향으로 강요했었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만약에 물가,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야? 이러면서 돈줄을 쥐어야 된다? 금리 올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되겠네 하면서 거꾸로 금리를 낮춘 거죠. 에르도안은 금리를 올리는 게 만약에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에르도안은 금리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일삼았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터키, 에르도안이 그랬다고. 에르도안이 터키 대통령인 지 10년 됐죠. 2013년부터 터키 대통령이었으니까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금리를 계속 끌어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터키 리라화 환율이, 그래프 보세요. 여기서 하고 떨어지고 있죠. 90% 하락했습니다. 우리 돈 1억 갖고 있었으면 1000만 원이 된 거야. 1억이 1000만 원 된 거야. 대체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이랬나? 이유는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돈을 더 써.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돼. 은행에서 막 쓰라고 막 돈을 주는데 당연히 돈이 더 풀리고 당연히 경제 성장이 유지되겠죠. 특히 부동산, 건설이 부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제대로 띄워드릴 테니까 나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에르도안은 자기의 정치적 이권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터키 얘기입니다. 터키 얘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계획을 다 세워서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고 앞으로 잘 해나가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에도 기사를 보면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기존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대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면 거의 1% 이상 번다, 이런 얘기예요. 기사는 계속됩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못된 기사를 봤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는 건 뭡니까? 정부가 들고 있는 돈이에요.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돈을 풀어서 환율을 좀 방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156억 9천만 달러. 엄청납니다. 달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이거 IMF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500조예요. 우리 외환 보유가 500조 원이야. 500조 원. 이거면은 괜찮지 않을까? IMF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연약한 나라는 아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금리를 더 내리고 환율 방어를 더 해야 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는 더 이뤄지고 국내 투자자들 미국 주식을 더 산다고 하면 달러 더 올라갈 텐데 그거 방어가 될까? 여튼 외환 위기가 올 것이냐? 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원화 가치가 지금같이 낮아지고 있으면 이건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을 더 올라가라고 지금 금리를 갑자기 낮춰주냐 얘기도 많은데, 물론 뭐 폭락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생각해보세요. 4년 전인데 그때 금리가 몇이었습니까? 0.5였어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 망했어야 되겠네? 그거 아니죠. 그때 경기 제일 좋았죠. 보복 소비다 뭐다 하면서 자동차도 역대 가장 잘 팔렸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했다 해서 나온 포인트가 몇이냐면 3.0%.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야. 제가 예전에 벨로스터 N 살 때 그때 할부이자를 몇 퍼센트에 샀냐면 2.1%에 샀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오히려 훨씬 높은 건데, 제가 왜 경제 유튜버처럼 하고 있지?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요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래는 누구도 모르니까 섣부르게 말할 것까진 아닌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자동차죠.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보면 전보다는 훨씬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하죠. 신차 시장 지금 할부 이자를 보면요, 카드 할부 기준으로 4에서 4.8% 정도 됩니다. 대출을 하는 경우는 4% 후반에서 5% 중반 정도까지 됩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차 살 때 2.1%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5% 넘는 이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실제로 자동차 판매는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몇 대 팔렸냐면 162만 2천 대 팔렸습니다. 21년에 몇 대? 143만 대. 2022년에 138만 대. 2023년에 145만 대. 그런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지금 토탈 했을 때 113만 대가 팔렸어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135만 대밖에 안 팔리게 돼. 물론 연말에는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팔린 건 n분의 1에서 이대로 꾸준히 팔린다고 하면 이건 근래 최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가 어떻게든 낮아지는 게 필수적인데, 요번에 그나마 0.5%라도 낮아지니까 요거 반영되면 할부이자가 4% 초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선 3% 정도? 게다가 나는 현금으로 차 사는 사람인데요, 나는 할부 안 하는데요 라는 사람들도 대출이자가 낮아지면 차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대출 같은 건 다들 쓰잖아. 하다못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돈을 쓰는 게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야, 이제 할부로 차 살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는 늘어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동차를 원래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이왕 살 거면 조금 더 큰 차 사자, 아니면 조금 더 비싼 차 사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 살려던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전기차 사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렴해요. 세금도 저렴하죠. 연료비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전기차를 사려면 할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용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들도 초기에 그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기차를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뭐 할부로 하면 되니까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전기차가 오히려 저렴하네 라면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입장에서는 할부이자가 싸지면 전기차 판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직 할부이자 대출이자가 아직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건데 지금 이게 반영될 때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국제유가 낮아졌다 해도 주유소 가격이 바로 툭 떨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주유소 사장님들한테 아니 국제유가 낮아졌는데 왜 가격이 안 낮아지나요? 하면 이거? 여기 땅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지난달에 들어온 기름이에요. 세금 다 내고 들어온 비싼 기름이에요. 비싼 기름. 이거 못 깎아줘. 이럽니다. 국제유가 오를 땐 바로 올리. 그런 것처럼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바로 낮출 리는 없다. 서로 눈치 봐가면서 일부 좀 공격적인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받을 때는 저렴한 이자의 돈을 받고 내보낼 때는 비싼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이 사람들이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금융사들이 한둘씩 가격을 낮추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건 분명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할부이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리고 중고차 사업자, 렌터카, 리스사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얼마 전에 국내 2위 SK 렌터카, 이거 매물로 나와서 매각된 거 아실 텐데, 그거 누가 샀습니까?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샀죠. 그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200억? 200억? 1000억? 에이, 8,200억이었습니다. SK 렌터카가
1위도 아니고 2위인데 대단하죠?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나? 차가 엄청 많거든요. 무려 16만 대입니다. 회사 하나가 16만 대의 차를 갖고 있어요. 이거 대당 2천만 원씩만 잡아도 이게 얼마칩니까? 3조 2천억 원어치입니다. 근데 이걸 8,200억에 샀다는 거니까 중고차로 다 갖다 팔아도 3배 남기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지금 차들이 모두 현금차라고 할 수만은 없거든요. 렌터카 회사라든지 뭐 중고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동차를 살 때 그 차를 다 현금 주고 사오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회사채도 발행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받고 리스도 운영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돈을 끌어 모아서 그래서 그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자산 가치가 3조씩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자동차 들고 있지만 그 자동차의 일부는 빚이니까 이 자산 전체가 다 돈은 아니다. 대출도 자산이다. 이해되시죠? 빚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싸게 산 거다. 이거 다 팔면은 사실은 8천억보다 훨씬 이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SK그룹이 AI에 워낙 올인하기 때문에 지금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땡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중고차, 렌터카, 리스사 이런 사업자들 다 금융입니다. 다 빚이고 그 사업자들이 지금 차를 모으기 위해서 한 5%에서 8% 정도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 채권이라고 해서 한때 친환경차만 구입하겠다고 해서 조금 저렴한 금리로 이런 조달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 금리가 사업 자체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을 보면 요즘 들어 차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신차를 많이 매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면 중고차 사업, 렌터카, 리스사 모두 숨통이 좀 트일 걸로 예상됩니다. 여튼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K카에서는 이번 3분기까지 총 38,600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8.2%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금리 인하는 시작이죠. 앞으로 당연히 더 낮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자동차 사업자들 모두 당연히 더 성과가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차 살 때는 당연히 이제 5%대 아니고 이제 3%대로 자동차 할부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낮아진 기준금리 빠르게 반영해주면 좋겠네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에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외환 시장이 계속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엔 국내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결국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 금리 조정을 해야만 했다면 그럼 환율 방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강구해 줬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 맨날 차 사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일단은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